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전전차수에서 일단 우리나라의 그 세금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었고요. 그 전 시간, 전 차수에서는 이제 부가세가 아닌 소득세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사업자들이 매우 중시하시는 부가가치세 계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이 가운데 낀 사업자가 앞사람으로부터 물건을 사와서 뒷사람한테 팔 때, 예를 들어서 초코파이라는 것을 2,000원에 사오는데 실제로 물건값은 10%를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00원을 내시는 거죠. 200원을 먼저 떼인 거죠. 좀 기분 나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또 최종 소비자한테 1,000원의 이윤을 붙여가지고 3,000원에 팝니다. 그래도 현금은 얼마가 들어온다고요? 3,300원이 들어옵니다. 그럼 300원이 더 들어온 거죠. 앞사람한테 200원 떼이고 뒷사람한테 300원을 더 받아왔으니 지금 내 손에는 얼마가 남게 됩니까? 100원이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 100원을 3개월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이 바로 이 부가가치세의 계산 구조가 되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클릭마크된 사업자는 부과된 가치가 매출액 3,000원에서 매입액 200원이니까 한마디로 자신이 1,000원의 이윤을 남겨먹었다는 뜻인 거죠. 그 자기 남은 부가가치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세율인 10%를 곱하시면 부가가치세가 100원이 나오겠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좀 해볼까요? 저도 지금 사업자랑 마찬가지다 보니까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기일인 7월 25일, 1월 25일만 다가올수록 마음이 타들어가죠. 왜냐하면 세금을 내야 하니까. 근데 부가가치세는요, 엄밀히 말하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손익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세금이네요.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앞사람한테 먼저 200원을 떼어서 기분 나빴고 대신에 뒷사람한테 300원을 더 받았지 않습니까? 그 차액인 100원만 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같이 가운데 낀 판매자들은 단 1원의 이익도 손해도 없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원칙적인 구조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은 세금이 나간다면서 되게 기분 나빠 하시는데요. 뭐 이 규정을 정확히만 파악하시면 부가세 내시는 게 꼭 그렇게 가슴 아픈 일만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팁을 드려볼까요? 결론적으로 부가세는 누가 부담합니까? 자, 이 그림에서 결론적으로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죠? 결론적으로 여기 숨어있던 최종 소비자가 자신이 3,000원만 되면 되는 것을 10%인 3,300원을 냈으니 이 부가가치세의 최종 담세자, 즉 세금을 부담하시는 분은 최종 소비자가 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의 면세를 배우시는데요. 면세냐 과세냐는 아무래도 소득세보다 부가가치세에서 좀 더 어울리는 단어인데요. 자, 이쪽에 쭉 세로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 기초생활필수 재화용역, 보시면 국민후생 관련 용역, 문화 관련 재화 용역, 부가가치의 구성요소,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의 면세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동그라미 1번의 미가공 식료품입니다. 즉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으로서 쌀, 콩 이런 그냥 1차적인 식료품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가로 내용을 잘 보셔야 하는데요. 뜻밖의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이때 국산과 외국산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 쌀은 부가세 면세요, 미국 쌀은 부가세 과세다가 아니라 그냥 미가공 식료품이면 이게 국산이든 외산이든 모두 다 면세가 된다는 뜻이지요. 자, 여기서 유념할 것은 우리 판매자들은 미가공 식료품을 거의 다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사이트에서 쌀 팔고 그런 일은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 판매자들은 지금 여기에 해당되시는 면세 대상을 다루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십니다. 결론적으로 판매자들은 모두 다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다라고 말하기에는 약간 무리는 있지만 대부분의 판매자들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들을 팔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왔을 때 떼었던 이 200원과 자기가 팔면서 더 냈던 300원의 차액을 6개월 또는 3개월에 한 번씩 꼭 납부를 하시는 구조 되시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을 보시면 크게 계산 구조가 나오시는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시면 납부세액이 나오십니다. 제가 금방 물건을 얼마에 팔았다고 그랬죠? 3,000원에 팔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과세표준 3,000원에 세율 10%인 300원이 매출세액으로 잡히게 되는 구조고요. 그거를 제가 얼마에 사왔다고 그랬어요? 2,000원에 사왔죠? 그러면 10%인 이미 얼마를 떼인 겁니까? 200원을 떼인 거기 때문에 300원에서 200원을 빼서 납부세액을 100원을 내시는 구조인데요. 자,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 판매자들은 특히나 손님들, 소비자들이 카드를 많이 긁으십니다. 카드 많이 긁으면 긁을수록 우리의 뭐가 노출이 되는 거죠? 소득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카드를 많이 긁히셨나요? 참 불행하시군요. 카드 많이 긁히신 분들은 나중에 여기 경감공제세액에서 카드 긁힌 매출액의 약 1.3% 정도를 빼주는 매우 재밌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 경감공제세액을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판매자들은 자신의 매출 금액을 과소신고하거나 과대신고하기는 매우 힘든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판매자들, 우리한테 물건을 사가는 고객들이 현금 결제보다는 카드 결제를 많이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매출액은 또 이런저런 그 홈페이지, 그런 사이트에서 금방금방 파악이 가능하다 보니까 앞 화면에 있던 이 매출세액을 우리가 막 얼마로 고민해야 할지, 얼마로 신고해야 할지를 그런 고민하실 필요는 크게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매출세액은 거의 3월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거의 확정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부가세를 어떻게 절세하기 위해서는 이 매입세액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아야 이 납부세액이나 차가감 납부세액이 감소가 되시는 구조겠죠. 제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물건을 띄워오시거나 아니면 문방구에 가시거나 음식점에 가실 때 반드시 뭐를 받아오시라고요? 세금계산서 수취분을 받아오셔야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소득세도 내가 1억을 판매했을 때 6천만 원의 원가가 들어간 것을 뭘로 입증을 했어야 하죠? 무슨 증빙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법적 증빙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부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왔던 것을 세금계산서 등의 법적 증빙으로 인정이 돼야만 300원에서 200원을 빼주시는 구조인 거죠. 자, 뭐 받아오셔야 돼요? 세금계산서 받아오셔야 돼요. 세금계산서. 근데요, 제가 참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장기 아세요? 장기? 장기 거래라고 동대문에 있는 나한테 도매해주는 그 옷가게 사장님들은 나한테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발행해주는 순간 자신의 과표가 노출돼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장기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간이 영수증이나 이런 걸로 많이들 거래하시는데, 내가 100만 원어치 물건을 떼오고 간이 영수증을 받아왔어요. 그 동대문 삼촌한테서. 그러면 나중에 10% 매입세 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방법이십니다. 동대문 삼촌, 나 오늘부터 세금계산서 좀 발급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안 된다. 너한테 발행하는 순간 내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구세청에 신고할게요도 방법이지만, 그보다는 그럼 내가 100만 원만 주지 않고 당신이 원하는 부가세까지 줄 테니까 110만 원을 주겠습니다. 110만 원을 줄 테니까 나한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110만 원을 내시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오시는 거죠. 어차피 그러면 10만 원이 뭐가 된다고요? 뭐가 된다고요? 부가세에서 매입세 공제가 된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100만 원도 나중에 뭘로 인정받을 수 있죠? 소득세에서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법적 증빙을 거래하시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십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일일이 발급받기 너무 힘든 편의점 같은 데서는 뭐 받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신용카드를 받아오시면 되니까 가급적이면 원재료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오시고, 뭐 문방구에 가시거나 음료수를 드시거나 회의비가 지출되거나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 신용카드 긁으시고 그러셔야 합니다. 자, 근데요, 신용카드를 긁어서 받아왔을 때는 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 많은 사업자들은 부가세 환급이라고 하는데, 환급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200원에, 즉 300원에서 200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로부터 신용카드를 긁어야죠? 일반 과세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긁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문구리를 사왔는데 문방구 사장님이 일반 과세자여야 돼요? 간이 과세자여야 돼요? 반드시 누구여야죠? 일반 과세자야만 200원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시니까 이 점도 꼭 유념을 하셔야겠습니다. 선생님, 내가 문방구 사장하고 거래했는데 그 사장님이 일반 과세자인지 내가 간이 과세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어떻게 알기는요, 그 신용카드 딱 종이를 보면 문방구 사장님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고요. 그 사업자 등록번호를 국세청 사이트에서 딱 조회해 보시면 금방 그 사람이 일반인지 간이인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런 건 아무리 받아와도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십니다. 즉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2,000원짜리 물건을 사오고 2,200원을 줬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200원을 빼준다고요? 못 빼준다고요? 안타깝게도 못 빼주십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못 빼주겠죠? 사업과 무관한 지출을 해버리시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가 않습니다. 제 사례 좀 얘기해 볼까요? 제가 몇 년 전부터 회계사 개업을 한 다음에 개인 사업자가 된 다음에 집사람한테 뭐 사 먹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오든지 신용카드를 긁어라. 그럼 우리는 10% 매입세액 공제가 되고 금방 부재가 된다. 그랬더니만 집사람이 이 말에 너무 철저하게 저를 따라줘가지고 무조건 신용카드를 긁고 무조건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옵니다. 최근에 뭐를 받아오기 시작했냐면 애기 기저귀를 카드로 긁고 그것까지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오는데 이게 전형적인 사업무관 지출 매입세액 되시겠습니다. 실은요, 이 사업무관 지출 매입세액은 이렇게 한 줄로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거의 3시간, 4시간을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실무에서 매우 중요하고 이슈가 되는 건데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지출이 내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개인이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지 아니면 매입세액을 포기할지 불공제 받을지를 반드시 선택하셔야 하고요.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전에 이미 사왔던 것도 안타깝게도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신청에서 그전 20일 거에 과거 그 신청하기 전 20일 전에 했던 매입세액은 다행히도 공제가 되고요. 내가 앞사람한테 사오면서 뭐를 안 받아온 거예요? 세금계산서를 안 받아오시면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는 받아오셔야 매입세액 공제가 되고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해서 여기서 소형이라고 해서 경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5인용 차를 다 우리는 세법에서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하는데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안타깝게도 불공제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직접 배달할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배달을 가거나 아주 중요한 물건을 떼어오기 위해서 여러분의 차를 타고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 기름값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10만 원을 주유해도 진정한 기름값은 90909, 거기에 부가세가 9,091원이 붙습니다. 그 부가세를 매입세액 공제받고 싶을 텐데 안타깝게도 자동차 관련해서는 매입세액 불공제니까 꼭 유념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토지를 사고 팔 일이 있을 것 같진 않지만 토지를 사고 파시면 그것도 매입세액 불공제. 면세사업 우리 거의 없다고 그랬죠? 면세사업 관련된 것도 매입세액 불공제, 접대비 관련된 것도 매입세액 불공제니까 꼭 좀 유념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화면에서는 간이가세자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 보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로 일반 가세자와 간이가세자를 잠깐 얘기를 꺼낸 적이 있는데 간이가세자라 하면 부가세법에만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간이가세자란 말은 없어요. 영세한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서 작년이죠. 작년 직전 연도 재화 용역의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에만 해당이 되십니다. 법인 사업자 안 돼요. 우리 판매자들은 대부분 개인 사업자인데 간이가세인지는 개인 사업자한테만 해당이 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최초 간이가세 적용시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처음 사업자 등록을 낼 때는 작년 매출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은 비교적 뭘로 하시는 게 유리한 거죠? 간이가세로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언젠가 장사하다 보면 연간 4,8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시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간이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한 결과 실제 공급 대가의 연 환산액이 간이가세 기준 금액인 4,800만 원을 초과해 버리시는 경우에도 여전히 그 해와 그 다음 해까지입니다. 그 다음 해까지는 간이가세로 보고요. 내가 올해 4,800 넘었다고 해서 바로 내년부터 일반가세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해부터 일반가세자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간이가세자와 일반가세자의 비교이신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반가세자는 매출액이 4,800만 원이 넘거나 아니면 간이가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라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제조업, 도매업 같은 경우는 간이가세자가 안 되십니다. 우리 판매자 중에서는 소매업만 있는 게 아니라 일부러 도매업을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도매업자는 4,800만 원이 넘든 안 넘든 내가 신규 사업자이든 아니든 일반가세자가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매업자이면서 장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1년간 매출액이 4,800만 원이 안 되시면 간이가세자의 요건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하는 뉘앙스가요. 이왕이면 똑같은
전제에서 일반과세자가 유리하기 때문입니까? 간이과세자가 유리하기 때문입니까? 보시다시피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매출세액이요. 아까 제가 왜 3,000원에 최종소비자한테 판다고 그랬죠? 3,000원의 10%인 300원이 나오는데 우리 일반 과세자들은 공급 대가의 10%만 곱하는 게 아니라 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걸 곱하니까 일반적으로 뭐 도매업, 소매업이면 10%밖에 부가가치율이 안 되니까요. 공급 대가인 3,300원에 10%를 두 번 곱하시면 매출세액이 300원은커녕 33원밖에 안 나와서 훨씬 더 유리한 제도가 되시겠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도요. 왜 매입세액이 200원인 거 기억하시는 거죠? 200원. 200원도 일반과세자는 전액이 공제되는데 안타깝게도 간이과세자는 자신의 매입세액 200원에도 또 업종별 부가가치를 곱하니까 200원에 도소매업 만약에 10%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면 20원밖에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긴 합니다. 그래도 이 경우는 300원에서 200원을 빼는데 이 경우는 아까 33원에서 20원을 빼주니까 결론적으로 세금을 훨씬 더 적게 내주는 훨씬 더 뛰어나고 재밌는 제도가 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세 유형의 전환이시라는 화면이신데요. 이것도 참 질문이 많이 들어오십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신규 사업자이면 내가 그냥 뭐를 해버리면 된다고요? 일반 과세를 신청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신, 간이과세라고 그러셨죠? 간이과세를 신청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신데 내가 간이과세를 계속 하다가 언젠가 올해 매출액이 딱 4,800이 넘어가 버리면 언제부터 일반과세로 바뀐다고요? 언제부터? 다음에요? 아니요. 다음 해라고요. 다음.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공급대가가 4,800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해의 다음 해부터 계속 사업자가 이제 일반과세로 바뀌니까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뀔 때는 관할세무서에서 우편엽서나 뭔가 하나가 날아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통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통지를 받으시고 내가 일반과세로 과세 유형이 전환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간이과세자는 3,300원에 이걸 곱한 다음에 다시 10%를 곱하니까 훨씬 세금이 줄어들겠죠. 대표적인 우리 소매업 같은 경우는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업종별 부가가치를 곱해주는 것은 간이과세자들의 하나의 엄청난 특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사례 하나를 만들어 왔는데요. 내가 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나라 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은 몇 %라고요?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개인 사업자 값이 1,600원에 사와서 3,000원에 팔았어요. 이거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인가요? 부가세 뺀 금액인가요? 우리 사업자들은 다 부가세 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를 포함하면 3,300원을 받아온 거고 부가세를 포함하면 1,600원에 사온 게 아니라 1,760원에 사온 거죠. 그렇죠? 근데 3,000원을 팔았는데 그 중에서 1,000원은 손님들이 카드를 긁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아까 제가 공제해 준다고 그랬죠? 1.3%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일반 과세자라면 자기 3,000원의 10%인 300원의 매출세액, 그 다음에 1,600원의 10%인 160원이 매입세액, 그러면 납부세액은 140원 되시겠습니다. 자, 신용카드로는 1,000원을 긁었는데 부가세 포함하면 1,100원을 긁힌 셈이나 마찬가지죠. 손님들이 와서 긁었다고요. 1.3%인 14.3원을 빼주다 보니까 자신의 차가감 납부세액은 125.7원이 되십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간이과세자는 훨씬 세금이 유리한데요. 일단은 세율을 곱하기 전에 뭐를 곱해주시라고요? 자신의 부가가치율을 곱해줘야 하기 때문에 3,300원에 10%의 10% 33원밖에 매출세액이 안 나오고요. 매입의 경우에도 1,600원에 10%니까 160원인데 안타깝게도 또 160원에도 또 업종별 부가가치를 곱해줘야 하니까 16원밖에 못 빼주긴 합니다.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이 경우에도 신용카드 발행공제에 1,100원에 1.3%인 14.3까지 다 인정받으신다면 제일 마지막에 내셔야 할 차감 납부세액은 고작 2.7원에 불과하다 보니까 똑같은 조건일 때 일반 과세자에 비해서 간이과세자가 훨씬 더 부가가치세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